72해를 살아온 그녀에게 지금 이 순간은 신이 내려준 가장 완벽한 그림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목숨보다 귀한 아들 진우와 토끼 같은 며느리 혜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민준이가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앉아서 좀 쉬세요. 싹싹한 며느리 혜진이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말했다. 정숙은 됐다. 내가 차려야 속이 편하다.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의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혜진은 정숙이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그녀의 노년을 완성시켜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할머니, 공룡, 공룡. 5살 배기 손주 민준이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며 거실을 가로질러 정숙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이의 손에는 서툴게 그린 티라노사우루스 그림이 들려 있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게 뭐야? 공룡이 할머니 잡아먹으러 왔네. 정숙이 과장된 몸짓으로 무서워하는 척하자 민준이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 하나가 정숙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묵은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나왔어.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는 그림을 내팽개치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강식 할아버지. 아이의 외침에 정숙의 얼굴에 또 한 번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죽은 남편의 친구이자 이제는 정숙 자신의 50년 지기 친구가 된 이강식이었다. 강식은 남편이 떠난 후 아들 진우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정숙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고마운 존재였다. 어이구 우리 민준이. 할애비 왔는데 뽀뽀부터 해줘야지. 강식이 민준이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입을 맞추자 아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아 힘들지? 진우 저놈은 마누라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맨날 칼퇴근도 안 하고 말이야. 마치 시아버지처럼 건네는 잔소리마저 정겹게 들렸다. 혜진은 아니에요 아버님. 늘 챙겨주셔서 감사한데요. 라며 상냥하게 웃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자기 친구가 이렇게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걸 보며 얼마나 기뻐할까. 강식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이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고 절대 깨지지 않을 신뢰의 상징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화기애애함의 절정이었다. 강식은 진우에게 회사 생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혜진의 음식 솜씨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으며 민준이의 밥그릇에 가장 맛있는 갈비찜을 올려주었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남편이 살아생전 꿈꾸던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었다. 50년 전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남편과 강식이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미래를 그리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들의 우정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았고 이제는 대를 이어 아들 진우와 손주 민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강식이 혜진을 향해 혜진이 같은 며느리는 요즘 세상에 없어. 우리 진우는 복받은 놈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정숙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식은 언제나처럼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다. 가을볕이 유난히 좋았던 주말 오후였다. 정숙의 가족은 얼마 전 민준의 생일을 기념해 찍었던 가족사진 액자를 거실 벽에 거는 중이었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 내외와 한껏 멋을 낸 정숙,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민준이까지. 사진 속 가족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적인 행복의 표본이었다. 마침 그날도 강식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며 들렀고 그는 새로 걸린 액자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야, 이거 작품이네, 작품이야. 우리 민준이가 아주 인물이 훤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강식의 말에 혜진과 진우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모두가 행복감에 젖어 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강식이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 한마디가 정숙의 완벽했던 세계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거 참 신기하단 말이야. 진우 저놈 어릴 적엔 제 엄마를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면 우리 민준이는 날 닮은 구석이 있어. 특히 저 녀석 고집 있어 보이는 인매가 젊을 적 나를 빼다 박았어. 안 그런가? 강식은 특유의 호탕한 웃음과 함께 농담처럼 말했다. 아들 진우는 에이 강식 아저씨도 참.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가볍게 웃어 넘겼다. 정숙 역시 너는 늙어서 주책만 늘었다. 라며 타박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성공한 사업가인 강식을 닮았다는 말이 손주 칭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며느리 혜진의 반응이었다. 모두가 웃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 정숙은 보고야 말았다. 혜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는 것을. 그녀의 입꼬리는 경직되었고 눈동자는 당혹감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다. 혜진은 곧바로 과일을 내온다며 황급히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그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정숙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왜 저럴까? 피곤한가?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치 잘 닦인 유리창에 튄 작은 흙탕물 자국처럼 그 꺼림칙한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정숙은 홀로 거실로 나와 새로 걸린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사진 속 민준이의 얼굴은 선명했다. 그녀는 강식의 말을 떠올리며 민준이의 인매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아들 진우는 인매가 얇고 선이 고운 편이었다. 며느리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민준이의 입술은 아랫입술이 유독 도톰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어딘가 모르게 고집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 인매는 지독하게도 이강식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정숙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미쳤지 내가. 50년 지기 친구를 의심하다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억지로 불길한 상상을 몰아냈다. 하지만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민준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강식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고 혜진의 어색한 미소를 볼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완벽했던 그녀의 황혼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자 정숙의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상 곳곳에 숨겨진 꺼림칙한 장면들은 그녀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은 며느리 혜진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안방에서 뜨개질을 하던 정숙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혜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평소에 상냥한 목소리가 아닌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급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아니에요. 그렇게 자주 오시면 어머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민준이한테도 안 좋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일단은 좀 조심해 주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대화의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혜진은 인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방에서 나온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다. 누구 전화인데 그리 심각해? 정숙이 애써 태연한 척 묻자 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더듬거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스팸 전화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어떤 사람이 스팸 전화를 받으며 제발 부탁이라는 말을 한단 말인가. 정숙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순간 혜진과 자신 사이에 투명하고 두꺼운 벽이 세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그날도 어김없이 강식이 집에 들렀다. 그는 민준이에게 최신형 로봇 장난감을 안겨주고는 혜진에게 작은 쇼핑백 하나를 슬쩍 건넸다. 별거 아니야. 백화점 갔다가 혜진 씨 생각나서 하나 샀어.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며? 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주변을 살피며 쇼핑백을 자기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날 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정숙은 혜진이 버린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급 실크 스카프 상자를 발견했다. 아들의 친구 시어머니의 친구가 며느리에게 선물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적이고 값비싼 물건이었다.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흑심일까?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어갔다. 강식이 혜진을 바라보던 그윽한 눈빛, 혜진이 강식 앞에서 유독 수줍어하던 태도 같은 과거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숙의 의심에 쐐기를 박는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다. 그날은 민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날이었다. 곤히 잠든 손주의 이마를 짚어주던 정숙은 무심코 아이의 귀 뒤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은 숨을 멈췄다. 민준이의 오른쪽 귓불 바로 뒤에 쌀알만 한 갈색 점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그냥 점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여름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여기 점 있는 남자는 바람둥이라던데. 라며 놀려댔던 이강식의 귓불 뒤에 있던 점과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의 점이었다. 그것은 유전의 증거이자 거부할 수 없는 낙인이었다. 인매가 닮았다는 농담, 어색한 통화, 부적절한 선물과는 차원이 다른 과학적이고 명백한 증거였다. 정숙은 잠든 손주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평생을 믿어온 친구에 대한 배신감, 아들에 대한 미안함, 며느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끔찍한 현실이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녀 앞에는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잔혹한 운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박정숙 여사의 밤은 더 이상 평온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다. 어둠이 내리면 온갖 상념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정신을 좀먹었다. 귓불 뒤의 점. 그 작은 흔적은 거대한 낙인이 되어 그녀의 눈꺼풀 위에서 밤새도록 아른거렸다. 이 끔찍한 의심을 어딘가에 토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50년 지기 친구와 토끼 같은 며느리를 향한 의심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괴물이 되어 가정을 집어삼킬 것이 분명했다. 정숙은 철저히 혼자였다. 이 고독한 싸움에서 그녀가 기댈 것은 오직 자신의 기억과 희미한 단서들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정숙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거실로 나와 먼지 쌓인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사진 앨범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래,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어. 사진을 보면 뭔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녀는 가장 두꺼운 앨범부터 꺼내 거실 바닥에 펼쳐놓았다. 갓난아기였던 아들 진우의 뽀얀 얼굴,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율동을 하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긴장한 표정까지. 정숙은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후기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낮에 찍어둔 손주 민준이의 사진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다.
제발 닮은 구석을 찾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이 늙은이의 망상임을 증명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사진은 냉정했다. 보면 볼수록 두 아이는 달랐다. 아들 진우는 어릴 적부터 이목구비가 오목조목하고 선이 갸름했다. 쌍꺼풀 없는 길고 가는 눈매는 정숙 자신을 닮아 있었다. 반면 민준이는 동그란 얼굴에 쌍꺼풀이 짙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했다. 아들 내외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뚜렷한 골격이었다. 정숙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이들 얼굴은 크면서 100번도 더 변하는 법이야. 이걸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어. 그녀는 다른 앨범을 펼쳤다. 이번에는 그녀의 결혼사진과 신혼여행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자신의 모습 옆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이강식이 함께 있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 장난기 가득한 눈빛, 그리고 유난히 도톰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정숙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사진을 젊은 강식의 사진 옆에 가져다 댔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다른 시대, 다른 조명 아래 찍힌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이었지만 두 얼굴은 마치 시간을 뛰어넘은 도플갱어처럼 닮아 있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 힘을 주면 도드라지는 미간의 옅은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징적인 인매까지. 그것은 더 이상 닮은 구석이 있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준이는 아들 진우가 아니라 젊은 날의 이강식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 했다. 정숙은 앨범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평생을 믿었던 남편의 친구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남편의 영정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진 앨범은 더 이상 행복한 추억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나긴 기만과 배신의 역사서였고 그녀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끔찍한 증거물이었다. 정숙은 앨범을 거칠게 덮었다. 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남은 것은 이 진실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뿐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사진 앨범이 시각적인 확신을 주었다면 이제 정숙에게는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얼굴이 닮았다는 것은 어쩌면 기막힌 우연일 수도 있다고 마지막 남은 이성이 속삭이고 있었다. 하지만 귓불 뒤의 점과 혜진의 수상한 행동들은 그 이성의 목소리를 짓눌렀다. 정숙은 결심했다. 며느리의 사적인 공간을 뒤지는 것은 금기된 일이지만 이 지옥 같은 의심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지켜온 도덕과 예의를 스스로 깨뜨려야만 했다. 혜진이 민준이를 데리고 마트에 간 어느 오후 정숙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들 내외의 안방으로 들어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치 자기 집에서 도둑질이라도 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혜진의 화장대 서랍이었다. 여자들은 비밀스러운 물건을 그런 곳에 숨겨두는 법이니까.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들이, 두 번째 서랍에는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다. 마지막 서랍을 여는 순간 정숙은 나무로 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딱 봐도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함이었다. 정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채워줬던 작은 플라스틱 팔찌와 베넷 저고리, 그리고 처음 잘랐던 머리카락 한 줌이 비단 손수건에 고이 쌓여 있었다. 자식을 향한 엄마의 애틋한 사랑이 느껴져 정숙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착한 아이인데.
그녀가 상자를 닫으려던 바로 그 순간 베넷 저고리 밑에 깔려있던 작은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급스러운 재질의 카드였다. 정숙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부드러운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상에 처음 나온 나의 아기 민준에게. 너의 존재가 내 50년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깊은 비밀이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비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내 곁에 머물 것이다. 부디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다요. 사랑한다. 너를 세상에 보낸 아빠가. 정숙의 눈앞이 하얘졌다. 아빠가. 그 두 글자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되어 그녀의 온몸을 관통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흔적이 아니었다. 50년 지기 친구가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신의 친손주인 양속여온 기나긴 사기극의 전말이었다. 정숙은 카드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며느리 혜진의 상냥한 미소, 친구 강식의 인자한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고 바보로 만들고 한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정숙은 카드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아기 신발과 베넷 저고리도 원래의 모습대로 정리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에는 오직 얼음 같은 결심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이 연극을 끝낼 사람은 바로 자신이어야 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그들을 심판할 수 없었다. 그들의 추악한 변명과 눈물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정숙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복잡한 감정이 아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냉철한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상자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후 박정숙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전까지 그녀를 지배했던 것이 슬픔과 혼란이었다면 이제 그녀의 내면을 가득 채운 것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단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기만극의 마침표를 찍을 심판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온통 위선으로 가득했다. 며느리 혜진이 어머니 식사하세요. 라고 말하는 상냥한 목소리는 이제 가증스러운 연기로 들렸고 친구 강식이 정수가 건강은 어때? 라며 건네는 안부 전화는 소름 끼치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똑같이 웃고 대화하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반박의 여지조차 주지 않을 빼도 박도 못할 과학적인 증거. 정숙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전자 검사라는 네 글자만이 맴돌았다. 편지와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지만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진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무기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준비를 해야 했다. 문제는 어떻게 검체를 확보하느냐였다. 그녀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찍는 스파이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손주 민준이의 검체였다. 이것은 가장 쉬웠다. 정숙은 민준이와 함께 양치질을 하는 척하며 아이가 사용한 칫솔을 자연스럽게 새 것으로 바꿔주고는 헌 칫솔을 작은 비닐봉지에 밀봉했다. 아이는 새 칫솔을 받았다며 좋아할 뿐 할머니의 행동에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다. 두 번째 목표인 아들 진우의 검체 역시 어렵지 않았다. 남편의 칫솔을 챙기는 것은 아내의 몫이었으므로 그녀는 욕실을 청소하며 자연스럽게 진우의 칫솔을 확보했다. 문제는 세 번째 이강식의 검체였다.
그가 집에 남기고 갈 만한 DNA 샘플을 자연스럽게 얻어내야 했다. 정숙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강식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했다. 저녁이나 먹고 가게. 라며 집으로 초대했다. 강식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네가 해주는 갈치조림이 세상에서 제일이지. 라며 흔쾌히 초대에 응했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정숙은 평소보다 더욱 살갑게 그를 맞았다. 그녀는 강식에게 일부러 그가 아끼는 고급 찻잔에 시원한 매실차를 타서 건넸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강식이 차를 마시는 내내 정숙의 시선은 그의 입술이 닿는 찻잔의 가장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찻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강식이 돌아간 후 정숙은 혜진이 상을 치우기 전에 재빨리 강식이 사용한 찻잔을 가로챘다. 이건 내가 닦을게. 내가 아끼는 찻잔이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숙은 태연하게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찻잔을 씻는 척하며 그의 타액이 묻었을 가장자리를 깨끗한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 비닐봉지에 담았다. 모든 검체가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 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를 작은 비닐봉지 3개가 들어 있었다. 버스를 타고 시내에 위치한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하는 내내 정숙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거리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검사센터에 도착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접수 서류를 작성하고 검체들을 제출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직원의 사무적인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센터를 나선 정숙은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우뚝 섰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남은 것은 잔인한 진실이 담긴 결과지를 받아드는 것뿐이었다.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순간부터 박정숙 여사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하루는 1년처럼 길었고 일주일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다. 아들 진우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며느리 혜진은 살갑게 아침상을 차렸으며 손주 민준이는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며 재롱을 피웠다. 그리고 이따금 친구 강식은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찾아왔다. 모든 것이 완벽한 일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정숙에게 그 모든 것은 거대한 위선으로 가득 찬 연극 무대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관객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역할의 배우가 되어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혜진이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을 때마다 정숙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역겨움을 간신히 삼켜야 했다. 내년이 내 속을 이렇게 시커멓게 태워놓고 내 건강을 묻는 것이냐.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니다. 늙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 라며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강식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민준이 이 하랩이 닮아서 밥도 잘 먹고 씩씩하네. 라고 말할 때면 밥숟가락을 그대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밤은 더욱 끔찍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녀를 덮쳤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드는 순간 아들 진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 순간 평생을 믿어온 친구의 멱살을 잡는 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홀로 남겨질 자신의 모습까지.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며칠 사이에 얼굴은 반쪽이 되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몸무게가 줄고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날이 잦아졌다. 진실의 무게는 그녀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녀의 마음은 약해졌다. 그냥 이대로 덮어버릴까? 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일이다. 진우도 민준이도 상처받지 않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갓난아기 때부터 제 손으로 키운 민준이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면 그 아이에게 더러운 출생의 비밀이라는 멍에를 씌워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저주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혜진과 강식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배신감의 불길이 다시 맹렬하게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기만한 계획적인 범죄였다. 용서는 사치였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했다. 그렇게 피 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의뢰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정숙의 휴대폰이 가늘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것은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알 수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정숙님 맞으십니까?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터로 방문하셔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감정 없는 사무적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올 것이 왔구나. 정숙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잔혹한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었다. 정숙은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꺼내 입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비장함만이 서려 있었다.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박정숙 여사는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학생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상점의 간판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곧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신만이 외딴 섬에 고립된 기분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건물로 들어섰다. 유전자 감식 연구소. 하얀 간판의 글씨가 유독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싸늘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병원처럼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 이곳은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종착역이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은 정숙을 보고 이해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사무적인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직원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수십 번도 더 그냥 돌아갈까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면 이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직원은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봉투의 묵직한 무게가 마치 그녀의 남은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서류에 이름을 적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정숙은 차마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연구소를 나와 근처 공원의 텅 빈 벤치에 앉았다. 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그녀는 추위도 느끼지 못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 같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거친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뜯었다. 안에서는 복잡한 표와 그래프,
그리고 알아보기 힘든 전문 용어로 가득한 서류 몇 장이 나왔다. 그녀는 다른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오직 마지막 결론이 적힌 부분만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의뢰인 B 이강식과 대상자자 최민준의 유전자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북권 확률은 99.9998%로 산출되어 친자 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함. 글자들이 눈앞에서 일그러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친자 관계가 성립함이라는 두 문장만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져 바람에 팔랑거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50년 우정, 며느리에 대한 믿음, 손주에 대한 사랑, 아들에 대한 희망.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온 모든 것들이 한낱 종이 쪼가리 위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의심이 아니었다. 망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과학이 증명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단서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정숙은 허공을 바라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변했고 그녀는 벤치에 엎드려 소리 죽여 통곡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공원의 소음 속에서 한 늙은 여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눈물을 닦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웠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텅 비어버린 가슴에는 지독한 배신감과 서늘한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서류를 곱게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기나긴 연극의 막을 내릴 칼이자 두 배신자를 심판할 판결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숙 여사의 얼굴은 감정이라는 것이 모두 증발해버린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먼저 며느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민준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으니 오늘 저녁은 내가 봐주마. 너는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오너라.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혜진은 아무 의심 없이 네 어머님. 그럼 저녁장 봐서 바로 들어갈게요. 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이강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식 씨, 나 정숙 1세. 다름이 아니라 진우 아버지 묘 이장 문제로 급하게 상의할 일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잠시 우리 집으로 들러주게. 죽은 남편을 핑계로 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를 확실하게 불러들일 가장 좋은 미끼였다. 강식 역시 알겠네, 친구. 마침 저녁 약속도 없으니 바로 가지. 라며 덧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해가 저물고 혜진이 먼저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는 괜찮아요. 정숙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후려보았다. 혜진은 그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잠시 후 강식이 정수가 나왔네. 라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있는 정숙과 혜진을 본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혜진이도 있었구먼. 무슨 일인가? 정숙은 대답 대신 현관으로 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철컥하는 소리가 거실의 어색한 침묵을 깼다. 혜진과 강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정숙은 거실 중앙의 소파에 깊숙이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날카롭고 서늘했다. 두 사람 여기 왜 불렀는지 짐작하는 거 없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강식은 헛기침을 하며 무슨 소린가, 정수가. 묘 이장 문제로 상의하자고 하지 않았나. 라며 시치미를 뗐다. 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정숙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정숙은 코웃음을 쳤다. 묘 이장.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곡할 소리 하고 있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다. 혜진아, 너는 민준이가 누구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그야. 아버님을. 거짓말. 정숙의 일갈에 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정숙은 시선을 강식에게로 돌렸다. 강식 씨, 당신은 내 손주가 당신 인매를 빼다 박았다고 했지요. 그게 정말 농담이었습니까? 강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수가 자네 오늘 왜 그러나? 늙어서 망령이라도 든 갠가? 그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모면하려던 순간 정숙은 품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이걸 보고도 망령이란 소리가 나오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서 나풀거렸다. 혜진과 강식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다. 친자관계 불일치,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굵은 글씨가 그들의 눈을 파고들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혜진은 아아 하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기어와 정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외로워서. 진우 씨가 너무 무심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추악한 변명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강식은 사색이 된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정숙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혜진을 벌레 보듯 뿌리치고 강식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힘을 다해 그의 뺨을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내가 인간이냐. 내 남편이 평생을 믿었던 친구라는 놈이 내 아들의 등을 치고 내 며느리를 탐해. 내 놈은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야. 정숙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며느리와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인 친구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아들과 내 손주 앞에 나타나지 마. 더러운 것들. 그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정숙의 거친 숨소리와 처절한 정적만이 남았다. 기나긴 심판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아들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현관에는 아내 혜진의 구두가 없었고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기척도 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를 맞이한 것은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어머니 박정숙 여사의 굳은 얼굴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혜진이랑 민준이는요? 어디 갔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하루의 피로와 평범한 가장의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평범한 안도를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우야, 이리 와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정숙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진우는 마지못해 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았다. 정숙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남편을 쏙 빼닮은 그 반듯한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탁자 위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믿기 힘들 거다. 어쩌면 내 어미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다고 욕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전부 사실이다. 그녀는 며느리의 어색했던 행동,
친구 강식의 농담처럼 던졌던 말, 귓불 뒤의 똑같은 점 이야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의심의 과정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진우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아함에서 점차 짜증으로 변해갔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헛것이라도 보신 겁니까? 혜진이가 어떤 애고 강식 아저씨가 저한테 어떤 분인지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의심에 대한 불쾌함과 아내와 친구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늙은 어머니의 오해나 망상으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혜진의 방에서 발견한 카드 이야기를 꺼냈다. 나의 아기 민준에게 아빠가.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진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말도 안 돼요. 혜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뭔가 잘못 보신 걸 겁니다. 진우는 현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평생을 의지해온 친구와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한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살아온 45년 인생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어머니를 향했다. 어떻게 혜진이를 그렇게 모함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강식 아저씨를, 돌아가신 아버지나 마찬가지였던 분을 어떻게.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 순간 정숙은 조용히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래도 내 말이 망령으로 들리느냐? 진우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복잡한 표와 용어들 사이로 그의 눈에 두 줄의 문장이 검은 낙인처럼 박혔다. 부권 확률 0%, 부권 확률 99.9998%.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진우의 손에서 서류가 스르르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빛마저 돌았다. 그는 허허하고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몇 분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한 남자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랑했던 아내와의 모든 추억, 아버지처럼 따랐던 친구와의 모든 시간,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와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거짓과 기만으로 뒤덮였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진우가 핏기 없는 입술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정숙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그럼 나는 여태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 줄 알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밤새 업고 등신같이. 그의 웃음은 곧 울음 섞인 절규로 변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아내와 자신의 결혼사진 액자를 집어들어 벽에 세게 내던졌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숙에게 물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숙이 대답할 틈도 없이 진우는 재킷과 차 열쇠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진우야, 어디 가느냐? 진우야. 어머니의 애타는 외침을 뒤로한 채 그는 복수의 칼을 품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진우의 차는 밤의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배신감과 살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먼저 혜진의 친정집으로 향했다. 늦은 밤 갑작스러운 사위의 방문에 혜진의 부모는 놀라면서도 반갑게 그를 맞았다. 아니, 최서방. 이 밤중에 어쩐 일인가? 장인의 물음에 진우는 대답 대신 품 안에 있던 이혼 서류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거실 테이블 위에 세게 내던졌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금지옥엽 키우신 따님이 어떤 여자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 안에서 울고 있던 혜진과 그녀를 달래던 장모, 그리고 서류를 집어든 장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충격으로 물들었다. 혜진은 남편의 등장에 기겁하며 무릎으로 기어 나오려 했지만 진우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장인 장모를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이 여자와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당신들 딸 당신들이 책임지고 거두십시오. 그리고 2번 다시는 저와 내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민준이는 그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마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다. 등 뒤로 장인의 호통과 장모의 비명, 그리고 혜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다. 다음 목표는 이강식이었다. 진우는 그의 오피스텔로 향했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이튿날 찾아간 그의 사무실 역시 굳게 닫혀 있었다. 강식은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후였다. 정면으로 마주해 멱살이라도 잡고 분노를 터뜨릴 기회조차 박탈당하자 진우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대신 강식의 모든 흔적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 강식이 그동안 선물했던 모든 물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값비싼 장난감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사왔던 안마의자, 자신이 아끼던 고급 만년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러운 위선의 증거물일 뿐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검은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아 집 밖으로 내던졌다. 그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존재는 이제 그의 세상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모든 공간, 모든 물건에 배신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진우는 혜진의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는 옷장에 걸린 그녀의 옷들을 미친 듯이 끌어내렸고 화장대에 놓인 화장품들을 모조리 바닥에 쏟아부었다. 그가 한때 사랑했던 아내의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지만 이제 그 향기는 구역질만 유발할 뿐이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지켜보았다. 아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그녀의 심장으로 전해졌지만 그녀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이라는 죄책감이 그녀의 입을 무겁게 짓눌렀다. 몇 시간에 걸친 광란이 끝나고 집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혜진의 모든 것이 담긴 쓰레기 봉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진우는 그 앞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단단했던 등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완벽한 가정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폐허 속에서 두 모자는 할 말을 잃은 채 망연자실 앉아 있을 뿐이었다. 어른들의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아이 민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민준이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정숙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차마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다. 엄마, 외할머니 댁에 잠시 일 보러 갔어. 금방 올 거야. 그녀는 서툰 거짓말로 아이를 달랬다. 하지만 아이의 불안은 그것으로 가시지 않았다. 더 큰 공포는 아빠 진우의 변화였다. 평소 같았으면 출근하기 전 민준이를 번쩍 안아 뽀뽀를 해주었을 진우는 그날 아침 식탁에 앉은 민준이를 본체 만체했다. 민준이가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신문만 뒤적일 뿐이었다. 민준이가 그의 다리에 매달리자 진우는 저도 모르게 질색하며 몸을 피했다. 아이를 만지는 것조차 혐오스럽다는 듯한 그의 태도에 민준이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 이강식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사랑스러웠던 모든 특징들이 이제는 끔찍한 배신의 증거로만 보였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빈자리를 채워주려 애썼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꺼내주고 간식을 만들어주며 아이의 기분을 풀어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아이는 내 손주가 아니다라는 잔인한 진실이 독침처럼 그녀를 찔렀다. 한평생 쏟아부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제 동정과 연민, 그리고 희미한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스스로가 혐오스러웠지만 솟아나는 감정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더러운 비밀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들 모두를 괴롭게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모든 갈등이 폭발했다. 하루 종일 엄마를 찾던 민준이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갈래.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소파에 누워있던 진우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민준이가 울면서 그에게 다가가 바지를 붙잡았다. 아빠 남이요? 왜 나한테 말 안 해? 내가 뭐 잘못했어? 아이의 애원은 진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워.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진우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증오가 가득 담긴 아버지의 고함에 민준이는 숨을 헙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큰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본 진우는 잠시 후회하는 듯 했으나 이내 차갑게 얼굴을 굳히고 정숙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모두 소거된 듯 공허했다. 어머니, 저 아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더 이상 민준이를 민준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저 아이. 그것은 완벽한 타인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김혜진한테 보내야죠.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그것은 민준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진실을 위해 벌인 싸움의 결과는 참혹했다. 아들의 행복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평온은 깨졌으며 이제 목숨 같던 손주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방구석으로 도망친 민준이는 아빠가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그 작은 등을 바라보는 정숙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승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다. 그날 밤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다. 아들 진우는 술에 취해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거실에는 깨진 액자 조각과 어지럽게 널린 살림살이들이 전쟁의 상흔처럼 남아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그 폐허 같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정의의 실현이었지 이런 완벽한 파멸이 아니었다.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아이의 겁에 질린 숨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가 숨어있는 방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니 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작은 몸을 말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 길을 잃은 작은 새끼 동물 같았다. 정숙은 차마 아이를 부르지 못하고 문 앞에 주저앉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저 어린 것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구나. 후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할머니, 나 나쁜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나를 버렸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가냘팠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정숙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나쁜 아이.
어른들의 더러운 욕망과 배신이 낳은 비극 앞에서 아이는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우리 민준이. 넌 아무 잘못 없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이 할미가. 이 못난 할미가 다 잘못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오열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던 정숙의 뇌리에 마치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10년 전 남편의 49제를 지내고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의 기억이었다. 남편이 평생을 잠그고 살았던 낡은 금고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었다.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의 경황이 없어 대충 읽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편지였다. 왜 지금 이 순간에 그 편지가 떠오르는 것일까? 무언가에 홀린 듯 정숙은 잠든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안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장롱 맨 아래 칸 겹겹이 쌓인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랑하는 아내 정숙에게. 남편의 익숙한 필체였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쳤다. 다시 읽는 남편의 유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구려. 평생 당신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 이렇게 글로 남아 용서를 구하오. 당신에게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진우가 있지만 사실 진우는 내 핏줄이 아니오. 기억하오? 우리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애태우던 시절을. 그때 당신이 상심하여 몸져 누웠을 때 나는 차마 당신에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었소.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웠소. 그래서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소.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을 전전하던 갓난아기였던 진우를 몰래 데려와 내 아들인 것처럼 당신 품에 안겨주었소. 당신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비밀을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결심했소. 진우는 내 피를 받지 않았지만 내 모든 사랑과 인생을 바친 나의 아들이요. 부디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하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 진우를 끝까지 부탁하오. 정숙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은 그녀의 남은 세계마저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아들 진우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평생을 감쪽같이 속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보다 더 큰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극과의 기막힌 평행이론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5살 배기 아이를 내치려 하는 아들. 그러나 그 아들 역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신이 내린 잔인한 농담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계시인가?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후회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관통하는 깊은 깨달음과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밤새 마신 술로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정숙은 아들의 앞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낡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진우야, 할 말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분하고 단단했다. 진우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 말 없습니다. 전 그냥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생각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민준이에 대한 냉담한 거부감이 배어 있었다. 정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저 아이를 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핏줄이 아니기 때문이냐?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어떻게 평생 보고 살란 말입니까? 어머니는 제가 부처님이라도 된 줄 아세요? 그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망쳐놓은 그놈의 흔적을, 그 더러운 배신의 증거를 어떻게 내 손으로 거두란 말입시오. 정숙은 그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아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아들의 앞으로 내밀었다. 이걸 읽어보거라. 진우는 편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질적으로 밀쳐냈다. 이게 뭔데요? 지금 저한테 편지 읽을 기분으로 보이세요? 내 아버지가 남긴 유서다. 그 한마디에 진우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어머니와 편지를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의 유서라니. 그는 천천히 마치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한 줄 한 줄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를 따라 읽어 내려가던 진우의 얼굴이 점차 창백하게 굳어갔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내 핏줄이 아니요. 고아원을 전전하던 갓난아기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웠소. 편지의 모든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가 평생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뿌리가,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서 편지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멍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럼 난 누구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길 잃은 아이의 절망적인 물음이었다. 정숙은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이야.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 아버지는 평생 너를 목숨보다 아꼈고 나 역시 너를 낳은 정 이상으로 키웠다. 내가 누구 아들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바로 내 아들 최진우라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과 진심 어린 말에 진우의 무너진 가슴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민준이에게 했던 잔인한 말과 행동들을 떠올렸다.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를 외면하고 버리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숭고한 사랑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핏줄이 아닌 자신을 위해 평생 비밀을 짊어지고 사셨는데 자신은 고작 5살배기 아이의 상처조차 보듬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배신감에 대한 분노의 울음이 아닌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자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진우야, 피가 밥 먹여주더냐? 아니야. 정이 밥 먹여주는 거란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진우의 남은 응어리를 모두 녹여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모자는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길을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정숙 여사의 집은 예전처럼 완벽한 행복으로 가득 찬 모습은 아니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붙여도 그 흔적이 남듯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지 웃음 대신 진솔한 이해와 배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는 아내 혜진과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증오하지도 않기로 했다. 그녀는 가끔 민준이의 선물을 사서 집 앞에 두고 가곤 했지만 진우는 그 선물을 말없이 돌려보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선이자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평생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이강식은 그날 이후로 종적을 감췄다. 사업체를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진우와 정숙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진우와 민준의 관계였다. 진우는 민준이에게 완벽하게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지는 못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배신의 기억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이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역할을 해내려 노력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아이의 서툰 글씨 숙제를 봐주었다. 예전처럼 민준이를 번쩍 안아 뽀뽀를 하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잠들면 방에 몰래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곤 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정과 책임감으로 쌓아 올리는 새로운 부자 관계의 시작이었다. 민준이는 이제 6살이 되었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씩씩하고 밝게 자라주었다. 엄마의 부재와 아빠의 미묘한 거리감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절대적인 사랑과 아빠의 조용한 노력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아이는 더 이상 내가 나쁜 아이예요.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아빠 이거 같이 만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사랑을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거실에서는 세 식구가 낡은 앨범을 함께 보고 있었다. 정숙이 말했다. 이것 봐 민준아. 이게 내 아빠 어릴 때 사진이야. 너랑 닮았니? 민준이는 진우의 어릴 적 사진과 아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잘 모르겠어요. 눈은 할머니 닮았고 코는 아빠 닮았고 입은 그냥 민준이 입인데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진우와 정숙은 동시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닮고 안 닮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로 얽힌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우리였다. 정숙은 앨범을 넘기다 남편과 강식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 앞에서 잠시 손을 멈췄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다음 장으로 앨범을 넘겼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장난을 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평생 남편의 비밀을 모른 채 살았을 것이고 아들 역시 자신의 뿌리를 모른 채 살아갔을 것이다. 이 아이는 어쩌면 이 집안의 오랜 거짓과 위선을 깨뜨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찾아온 천사일지도 모른다고 정숙은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이와 진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그녀의 아들과 손주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래, 피가 아니라 정이 밥 먹여주는 거지. 그게 바로 가족인 개야.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풍파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